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은 솔직히 좀 많이 지구과학스러운 위도하고 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봤죠. 자, 이제 나중에 뭐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뭐 원리까지 다 이해하면 뭐 좋아요. 그런데 하지만 뭐 이해하는 게 좀 버겁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뭐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경도 15도마다 뭐 1시간씩 차이가 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외워두셔도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는 충분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레 겁먹고 뭐 한국지리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뭐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우리나라 지역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치 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과학스럽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부터 뭐 포기하면 뭐 포기라기보다는 너무 겁을 먹으면 뭐 뒷부분도 당연히 하기 싫겠죠.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영역이에요. 뭐 제목은 영토라고 되어 있지만 땅뿐만 아니라 바다, 뭐 하늘까지 포함하는 영역이 더 맞는 개념이거든요. 다행히 앞에서 했던 위치보다는 내용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영역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3번 우리나라의 위상이 살짝 띄어 있죠. 자, 얘는 뭐 그냥 상식에서 생각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다. 자, 동아시아는 아시아에서 동쪽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까지를 말하거든요. 물론 몽골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주변을 동아시아라 그래요. 자, 중국과 일본과 그 사이에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자, 또는 여기 나오는 아시안 하이웨이와 같은 고속도로가 만약에 뚫리면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과 우리나라는 그 끝에 있으니까 그 다음 태평양 넘어 북아메리카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또 나올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약간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먼저 살짝 보여주고 다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구글 어스를 한번 띄워보면 자, 여러분들 지구는 구죠. 구인데 우리가 이제 늘 보는 지도는 평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구를 평면에 입체인 지구를 평면에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지도만 보면 아시아의 구석에 있어가지고 과연 여기가 중요한 위치일까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곳에 있어요. 자, 그 예를 한번 들어주려고요. 자,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 중심지는 상하이예요. 뭐 상하이 아니더라도 우리 홍콩 있죠. 뭐 상하이든 홍콩이든 중국에서 출발한 또는 여기에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배는 그냥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되니까 배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시장에 이제 물건을 팔려고 이제 물건을 싣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까? 바다에는 뭐 길이 도로처럼 딱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 지구상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물론 비행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배를 예로 들게요. 배를 타고 갔을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자,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홍콩이 있어요. 홍콩. 그래서 자를 가지고 눈금자인데 자를 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홍콩이 시작 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큰 도시는 자,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LA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뭐 갈비로 더 알고 있겠지만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자, 그래서 홍콩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LA까지 배를 타고 가면은 어떤 게 제일 빠른 길이냐면 이게 실제로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있던 지도에서 아마 이렇게 가로로 직선을 그은 거라 지금 지구에서 실제로 제일 가까운 빠른 길이랑 좀 다르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봤더니 우리나라를 지나가죠. 물론 이런 육지 같은 건 약간 오차가 있지만 배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갯길이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바다가 되게 중요한 국제 항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를 이용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 미국을 갈 때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고요. 반대로 북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진출할 때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배로 물건을 여기까지 나른 다음에 뭐 기차나 철도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이거 아마 몰랐던 사람 많을 건데 알아두세요. 자, 다시.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놔서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경제적, 정치적으로 역량이 강화됐다. 자, 그래서 여러 국제회의 같은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국제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계 선진국 20나라가 국제회의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모니터 띄워놓고 화상회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도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느끼겠지만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어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나라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한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네. 자, 이제 밑에 있는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뭐 지리적인 위치, 뭐 그런 걸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데 뭐 현재는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아시아 대륙 사이에는 북한이 있어서 직접 진출하지 못해요. 하지만 뭐 통일이 되거나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북한과 충분히 협력을 하면 뭐 기차나 또는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철도나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수십 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중에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그 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 얘네들의 출발 지점이자 종점이 여기 부산이에요.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만 잘 되면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터키까지 또는 모스크바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시안 하이웨이. 자,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선택지 내용이 뭐였냐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물론 말은 안 나오지만 기업 도로는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있다. 맞다 틀리다? 네, 틀리죠. 이름부터가 아시아 하이웨이잖아요. 아시안 하이웨이. 아프리카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지도만 보면 그냥 거기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냥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역시 아까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게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물론 사람이 갈 때는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려면 당연히 바닷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네모난 지도만 보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인도 옆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지구본에서 보면 이렇게 아시아의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북쪽을 이렇게 지나서 북극해를 지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시간은 돈이잖아요. 다만 얘가 북극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북극해 굉장히 추워서 겨울에는 빙하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어쨌든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를 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유럽까지 더 가까워졌다. 그냥 그런 자료예요.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은 우리나라의 영역이에요. 영역. 자, 우리나라의 영역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은 아는 것도 있고 뭐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뭐 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때문에 중국하고 이어도 가지고 또 다툼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대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영역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역은 영토, 영해,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공으로. 자, 여기 써있네요.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생활터전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죠. 영역이 없는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제 그 중에 영토부터 살펴볼게요. 자, 영토는 땅으로 구성된 국가의 영역, 땅이에요, 땅. 그리고 이 영토가 먼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이것을 기준으로 영해와 영공을 설정해요. 영토를 기준으로 뭐 그 주변이 영해고 그 다음에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 영공이거든요. 어쨌든 영토가 가장 기본이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총 면적은 약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 22만 정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한반도의 북부, 북한이 포함되어 있고요. 남한만 따지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 있죠. 우리나라 면적 되게 외우기 쉬우니까 외워두시라고요. 정확히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반도와 부속은 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속국이.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영토는 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간척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영토가 꾸준히 넓어져 왔어요. 자, 그럼 과거에는 9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그냥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을 할 텐데 우리나라 그 범위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대한민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한반도의 북부, 우리가 보통 북한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대한민국일까? 아닐까? 예, 대한민국이죠. 자,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분명히 한반도라고 그랬잖아요. 북한 땅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쵸? 자, 이 부분 가끔 헷갈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영토는 참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영예부터 조금 생각할 것들이 많아져요. 생각할 것들이. 자, 주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연안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안국. 해안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바다가 있으면, 이 바다에서 가까이 있는 땅을 연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넓은 바다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나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연안국은 어떤 바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을 연안이라고 그래요. 연안국이죠. 그래서 연안국 어떤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들은 옛날에는 모두 다 공해라 그랬었어요. 공해. 자, 아재이케가 하려다 말았는데 오염됐다는 뜻이 아니라 자, 공공의 바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그냥 공공의 바다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라들 사이에 다툼이 많아져서 A 국가가 만약에 있으면 A 국가랑 가까운 바다는 A 국가 것으로 인정해주자. 그렇게 국제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 A 국가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일정 범위의 바다 수역은 A 국가의 영해로서 인정해준다. 자, 이때 여러분들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뭐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를 영토라고 할 것인가? 자, 영토가 먼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영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쵸? 영토가 끝나는 지점은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 넓은 바다 중에 어디까지를 이제 이걸 2번이라 그럴게요. 어디까지를 어떤 국가의 영해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 범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렇게 영해를 설정했는데 영해인 곳과 영해가 아닌 곳 당연히 A 국가 입장에서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A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영해에서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지 권리까지 그게 세 번째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봐야 돼요. 자, 복습할 때도 과연 어디까지가 영토인가? 어디서부터 영해인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영해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 다음 영해에서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차례대로 챙기세요. 자, 참고로 영해가 생겨나면서 공해는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배타적 경계 수역도 설명을 할 건데 배타적 경계 수역이 생겨나면서 공해는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하죠. 바다의 면적은 일정한데 한정되어 있는데 공해와 배타적 경계 수역이 생기면서 얘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영해는 일반적으로 기선으로부터 자, 기선은 기준선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설명했던 영토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리고 범위는 12mm까지 최대 12mm까지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웃하는 나라랑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12mm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없기도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12mm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 뭐 좀 짧게 있긴 하죠. 무해 통항권을 제외하고 영토랑 똑같아요. 뭐 다른 나라 뭐 배가 거기 와가지고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면 도둑놈하고 똑같은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무해 통항권이다. 자,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기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 기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기선은 영어로 베이스 라인이에요. 베이스 라인. 기본이 되는 선, 기준이 되는 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기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영토예요. 한쪽은 영토고 한쪽은 이제 영해예요. 물론 영해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더 먼 곳은 공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선은 영토가 끝나는 지점이자 영해가 시작되는 지점,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 기선을 설정할 때 밑에 최저 조위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이 기선을 설정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황해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황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간주와 만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서해 바다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질 때는 정말 끝도 안 보이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밀물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올 때는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럼 과연 영토를 밀물 때 물이 가득 찼을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제일 물이 찼을 때와 제일 빠졌을 때의 중간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는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영토가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그쵸? 넓어야 좋잖아요. 우리 땅인데. 자, 그래서 기선을 설정할 때는 모든 기선은 무조건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글자 그대로 최저, 가장 낮아졌을 때, 그 다음에 간조, 만조, 이 조는 바닷물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뜻하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위치가 제일 낮았을 때 그 해안선 있죠. 그때를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쉬워요. 자, 그런데 이런 기선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당연히 우리나라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기선을 설정하거든요. 그리고 기선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나라마다 해안선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나라는 섬도 별로 없고 해안선도 단순해가지고 그냥 영토의 최저 조위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기선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황해랑 남해처럼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육지에 그런 최대 조위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하려고 봤더니 그 앞쪽에 섬도 되게 많고 그럼 그 섬마다 다 이렇게 최저 조위선을 찾아가지고 기선을 막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막 영해를 설정하려고 봤더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선에는 일단 용어부터 좀 한번 볼게요. 통상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선 설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직선 기선은 직선이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그래서 일반적인 기선 적용 방법이 아니라, 설정 방법이 아니라 어쨌든 직선을 임으로 그어가지고 이걸 새로운 기선으로 삼는다. 그런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나라 이렇게 해안선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도를 띄웠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해안은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죠. 근데 우리 황해남해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도 해안선이 되게 복잡한 줄 오해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안이 되겠죠? 이런 데를 봤더니 섬이 많아요, 적어요? 해안선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뭐 아무리 봐도 해안선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쵸? 자, 이런 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이제 베트남인데 뭐 베트남을 봐도 뭐 해안선이 되게 단순하죠. 자, 이런 데서는 그냥 육지, 영토의 최저 조선을 쉽게 찾아서 기선을 그으면 돼요. 한 나라만 더 볼까요? 자, 이렇게 지구 거의 반대편에 가서 봤더니 미국이 있죠. 자, 미국의 서부 해안, 태평양 쪽을 봤더니 여기도 뭐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 같은 거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해안을 한번 가볼게요. 미국의 동부 해안, 뭐 대서양 쪽을 봐도 역시 해안선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구글 어스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안선이 단순하고 섬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지의 해안선, 물론 이때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이런 걸 통상기선이라고 불러요. 통상기선. 됐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을 이렇게 보면 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럼 이런 곳에서는 이 섬 주변에 기선을 설정하고, 아직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만큼이 자, 이 섬을 기준으로 뭐 요만큼이 우리나라 영해야, 이 섬을 기준으로 뭐 요만큼이 우리나라 영해야, 뭐 요만큼이 하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하다 보면 중간에 빈 공간도 생길 수 있고 그럴 테지만 그냥 이 바다는 이 나라의 영해라기보다는 그냥 이 나라 거라고 뭐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섬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막 기선을 설정하고 영해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수많은 섬들이 있으면 영토, 그 나라의 육지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에 있다 그래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직선이에요. 한 다음에 이걸 새로운 기선으로 인정하자, 설정하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직선 기선이에요. 됐죠? 자, 여기에서 그럼 이 섬에서 당연히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도 당연히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해요. 최저 조위선을. 자, 이제 나온 김에 미리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새로운 이제 직선 기선이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A 바다는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해다. OX. 여기는 우리나라의 영해다. OX. 정답은 X예요. X.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선은 영토와 영해의 경계선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영토고 이쪽은 일정 범위까지는 영해가 되는 거예요. 기선에서 육지 쪽이죠. 그래서 여기 A 바다는 다시 쓸게요. A 바다는 영해가 아니라 영토예요.
영토. 아니 선생님 분명히 여기 바다잖아요 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한강이 흐르는 물줄기 있죠. 한강 가운데 우리나라 영토예요 영토가 아니에요? 물로 채워져 있지만 흙은 아니죠. 그래서 물로 채워져 있지만 흙은 아니기 때문에 영토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다시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건 어떤 범위에 대한 개념이지 얘가 물이냐 흙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기선 안쪽은 물로 채워져 있든 아니면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영토라고 한다. 자 대신 한강 물줄기, 뭐 금강 물줄기 아니면 뭐 호수 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전문 용어로 내수라고 불러요. 영토 안에 있는 물. 자 여기 바다.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그냥 짠 물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래서 동상 기선하고 지금 직선 기선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준선 어디서부터 이제 영해가 시작되는지 기준선을 정했으면 이제 범위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할 수 있다. 별 문제가 없으면 12해리까지 설정해요. 자, 우리 해리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 거의 처음 들어봤을 건데 주로 바다에서 쓰는 거리 단위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약 1.8km인데 12를 곱하면 약 22km가 돼요. 22km.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서 22km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자, 22km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반도를 보면 뭐 다 그러진 않을게요.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서해안에. 그 다음에 동해안에 가면 거의 같은 위도의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를 구해보면 약 220km예요. 220km. 그러면 우리나라 육지 폭이 동서로 이만큼인데 22km면 여기 동해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대략 요만큼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죠. 쉽게 말하면 자, 동해안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딘가에 울릉도가 있을 거예요. 자, 울릉도와 동해안 중간 지점은 우리나라의 영해다. X. 울릉도와 우리나라 중간 바다는 형식에서 보면 우리 바다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할 영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까지 인정해주는 배타적 경계 수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무해통합권 있죠? 얘는 강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무해통합권. 워낙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무해통합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과거의 영해가 어떤 시절에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쪽 아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정확히 볼게요. 정확히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고요. 물론 여기 섬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고 여기 쓰시마섬, 대마도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바다로 굉장히 많은 배들이 지나다녔어요. 물론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런 그 예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삥을 뜯을 수도 있어요. 뭐 전문 용어죠. 자, 여기는 국제규정상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영해를 설정하면 12일까지 영해를 설정하면 그냥 완전히 다 차지하게 돼요.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른 나라 배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통행료를 내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멀리 돌아가기 싫으니까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되겠죠. 그런 바다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역 좀 하겠다고 물건 싣고 또는 이렇게 에너지 좀 쓰겠다고 석유 싣고 그러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삥을 뜯으려 그러니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합의를 할 때 영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잡아간다거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군함이 지나간다거나 뭐 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만 아니면 다른 나라 영해라고 하더라도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걸 무해통항권이라고 불러요. 무해통항권. 자, 대신 그냥 막 지나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나갈게 라고 통보는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영해라고 하더라도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또 대표적인 그런 항로가 여기에요. 여기도 예를 조금만 들어줄게요. 자, 여기가 말레이시아, 여기가 싱가포르, 여기가 인도네시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석유를 사가지고 올 때, 유주선이 지나올 때 여기로 오는 게 제일 빨라요. 하지만 만약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역시 가로막고 삥을 뜯는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잖아요. 이런 바다들도 되게 그 무해통항권이 설정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좀 지나가겠다는데 지나가게 좀 내비두라고. 그래서 영해라 하더라도 무해통항권이라는 게 있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영해 설정하는 방법을 봤더니 동해안 해안선 단순하고 섬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 다음 제주도하고 제주도 주변에 섬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마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주변에 뭐 섬 몇 개 없으니까 얘네들은 통상기선을 적용해요. 그 다음 울릉도도 마찬가지고요.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해안의 대부분하고 제주도하고 주변 섬하고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랑 중국이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지점들에서부터는 그래서 12일까지 영해를 설정한다. 통상기선 12일이 어디에서 적용하는지.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지도를 자주 보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해가지고 직선 기선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요. 서해하고 남해안 대부분 전부 다. 그 다음에 동해안 가운데 일부 영일만하고 울산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요.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한다. 자, 그래서 통상기선, 직선기선 어디에서 적용하는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한해협 여기 별표해 두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나라 부산하고 일본 스시마섬 사이에 좁은 바다 있죠. 좁은 바다를 바다 해자 협소하다 해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바다를 대한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 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앞쪽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직선 기선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스시마섬까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12해리까지 설정하지 못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서로 3해리씩만 설정을 했고요. 영해를.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비워뒀어요.
그냥 다른 나라 배 잘 지나다니도록 굉장히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국제 항로다 보니까 됐죠? 됐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어우, 딱 맞네. 자, 통상 기선은 육지에서 최저 조유선을 기준으로 기선을 설정한다. 자, 동해안 이 해안선이 곧바로 통상 기선이 되는 거예요. 통상 기선이 되고요.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 섬까지 곧바로 기선이 돼서 영해를 설정하는 걸 봤더니 여기까지가 지금 영해인 거죠. 그러니까 영해의 범위를 봤더니 우리나라 땅덩이에 비하면 울릉도하고 동해안 그 중간 지점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니잖아요. 영해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다. 울릉도 주변의 영해, 독도 주변의 영해, 그 다음에 여기가 영해고요. 그다음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쪽 서해안하고 남해안을 봤더니 직선 기선을 지금 이렇게 설정했죠. 그리고 영해는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리까지 인정을 하는 건데 영해는 여기가 영해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설명했던 여기를 A라 그러면 A는 영해가 아니라 내수다. 내수다. 그쵸? 그쵸?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황해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영해는 어떻게 변한다? 황해안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더니 우리나라 영해는 넓어진다, 줄어든다. 그쵸? 변화 없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물을 메우는 거잖아요. 영토에는 변화가 없다. 대신 뭐 땅은 넓어지는 거죠. 땅의 면적은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해안에다가 대규모 간척 사업을 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동해는 엄청 깊어서 간척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그만 규모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간척 사업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영토가 생기고요. 그럼 기선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기선이 여기였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선이 생기면서 기선에서부터 12에 영해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를 물어보진 않고요. 실제로 간척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황해안에서 간척 사업을 하면 영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물어볼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동해안 전체가 아니라 동해안 일부가 대부분이 통상 기선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동해안에서도 직선 기선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자, 우리 포항이 있는 여기 삐죽 튀어나온 곳 있죠? 여기가 직선 기선이고요. 그 다음 울산이 있는 여기가 울산남인데 여기도 직선 기선이에요. 자, 이유는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12L이 이렇게 12L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12L을 적용했더니 어차피 여기는 우리의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만의 입구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12L까지를 영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물어볼 일은 없어요. 하지만 궁금해하는 학생이 일부 있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확실히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우리 위치보다는 쉽죠? 아마 쉬울 거예요. 오,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거, 중요하니까 물어본다고요. 자, 부산 앞에 가면은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해안선이 아니라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 기선에서부터 일본까지 너무 가까우니까 얘는 다른 바다랑 달리 12L이 아니다. 여기는 12L이지만 여기는 3L까지만 영해로 설정을 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대한해역은 직선 기선이지만 3L이다.
자, 이제 영토, 영의 설명은 끝났고요. 영공 들어갈 건데, 자, 영공은 되게 쉬워요. 영토와 영에 설정할 수 있죠. 거기에서 수직 상공을 영공이라고 한다. 영공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위로 영공인데 그럼 어디까지 영공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건 없어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곳까지를 영공이라고 하자라고 말하고요. 어떤 나라는 아니다.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곳까지 영공이라고 하자. 아니다. 우주 공간까지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뭐 대기권 정도까지를 말하더라고요. 자, 바꿔 말하면 자, 인공위성에 있는 우주 공간은 일반적으로 영공이다, 영공이 아니다. 영공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다른 나라가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가 또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 위에 인공위성을 올리려고 해요.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맡지 않아도 된다. 예, 맡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상공에는 뭐 100개쯤 되는 인공위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쏘아 올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쏘아 올렸는데 뭐 우리나라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북한이나 여기가 워낙 국제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들 우리의 허락 없이 그냥 쏘아 올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말한다. 자, 그런데 얘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다. 강조해 놓으세요. 배하고 비행기는 달라요. 배는 물 위를 가니까 멀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비행기는 높은 데를 날아가니까 자, 마음만 먹으면 성능 좋은 카메라나 망원경을 달아서 이렇게 염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해 통합권과 같은 개념은 영공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의 영공에 들어가려면 비행기에다가 헬리콥터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허락을 맡지 않고 들어갔어. 그러면 여객기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 뭐 전투기나 또는 미사일로 그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공은 민감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무해 통합권 같은 그런 개념은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갈수록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영공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선생님은 부분 편집하는 건 아니니까 자, 앞에 있는 영상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끊고요. 조금 있다가 배타적 경제 수역 설명할게요. 네.